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의 그 시험 요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이제 정기 시험은 이제 없어졌고요. 상설 시험으로만 시행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열어보시면은 우리 샘플 문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0131$5라고 하는 패스워드는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시면 돼요. 예. 그렇게 여시면 되는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요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험장에 가면 컴퓨터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자기 수검번호에 좌석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상설시험장도 시험장에 가시면 좌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좌석번호에 앉으시면 돼요. 예, 거기에 뭐 이름이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15번 자리다. 그럼 15번에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을 거니까 거기에 앉아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우리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시험 유의사항 전달. 예. 시험 유의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정기 시험도 그렇고 상설 시험도 그렇고 시험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차례대로 진행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필기 시험은 상설 시험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문제지 따로 OMR 답안지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요령들을 다 설명해 줘요.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상설 시험장에는. 시험 시작 준비하세요, 입장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약 1분 정도 지났는데 저 늦었어요 하고 들어오면 안 들여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정각 몇 시까지 입실하세요 라는 시간 수험편에 적혀 있어요. 그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건 아닌데 미리 유의사항 전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시험 10분 전쯤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수험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입력하고요.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을 해요. 앞자리는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격증 시험 중에 민간 자격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요. 생년월일만 입력합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번호에 앞에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보여주는데 뒷번호로 입력하라고 써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급, 2급, 뭐 A형, B형 이런 게 적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부정행위 이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옆 사람 걸 보지 마세요. 뭐. 근데 볼 수도 없어요. 칸막이가 쳐가지고. 예, 일어나도 안 보일 정도로 칸막이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지를 먼저 나눠줘요. 문제지 나눠줘서 문제지 인쇄된 상태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문제지가 잘못된 것 같아, 안 보여요, 인쇄가 잘못됐어,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면 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법에 의해서 4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고 이제 전달이 되면서 문제지가 쫙 열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패스워드를 입력해갖고 우리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시험장에 갔더니 패스워드가 열린 상태로 문제가 공개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여기 있으니까 입력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매크로 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꼭 콘텐츠 사용 누르셔야 돼요. 이거 안 누르시면 진행 못 해요. 이걸 꼭 누르셔갖고 이제 시험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 파일이거든요.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포함된 걸 일단은 거부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거를 거부하는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기본 작업 1번 시트, 기본 작업 2번 시트, 기본 작업 3번 시트, 계산 작업 시트, 분석 작업 1번, 2번 작업,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시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시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겁니다. 교재 21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5점을 주는데, 과거에는 한 개라도 입력하면 부분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다 입력을 해야만이 5점을 준다고 합니다. 다 입력을 해서 약간 뭐 한두 개를 틀리면 뭐 감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만 입력하면 반점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5점인데 입력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입력하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애도 입력 안 했더라고요. 입력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입력 안 했대요. 20분 만에 나왔는데 시간이 분명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입력 안 했대요. 나머지 갖고 점수를 다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입력을 안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수강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수강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수강일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월 한 칸 띄고 컴마 수, 금 밑에는 이제 화, 목, 토 그 다음에 이제 화고 엔터 치면 돼요. 월, 화, 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돼서 뒷글자는 완성이 되거든요.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월 쓰고 나서 한 칸 컴마 찍고 한 칸 띄고 또 수 한 칸 띄고 또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앞글자만 쓰면 뒤에는 글자가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면 된다는 거. 시험뿐만 아니라 업무상에서도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부서명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인사과, 여기는 영업팀, 여기는 자재팀. 근데 여기 또 인사과 그럼 인자만 쓰면 자동으로 글자가 채워지잖아요. 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면 수월한 거예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업무상에서도 꼭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기본 작업 2번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항목이라고 하는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를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입력을 직접 써가지고 공서체를 찾으셔도 되고요. 크기는 16이고 그 다음에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임꼴이라는 거는 굵게 쳐주고 그 다음에 기울어뜨리고, 밑줄은 한 줄이냐 두 줄이냐인데 그냥 밑줄 실선인 거 봐서는 한 줄이죠. 그렇죠? 한 줄. 예. 근데 얘는 결과 내용이 없잖아요. 결과 그림이. 그래서 내가 정확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의 네 번째부터 간혹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여기 입력을 해야만이 입력한 걸 가지고 꾸미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TQ라는 민간 자격에서는요, 국가 공인 자격인데 ITQ라는 자격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ITQ라는 자격에 국한된 거고, 커말 자격에서는 입력은 입력대로 따로, 작업은 작업대로 따로 이렇게 문제 파일을 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A의 네 번째부터 A 여섯 번째? 이게 뭐야?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 자, 파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예.
20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뭐 꼬여버렸어요. 이건 이제 2020년 오늘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데, 자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궁서체로 바꿔주고 16포인트로 들려주고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하는 거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네 번째부터 여기 하나, 두 군데, 세 군데죠. 그렇죠?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요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얘를 블럭을 잡고 세 개를, 그 다음에 또 세 개를 블럭 잡고 또 세 개를 따로따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각각 됩니다. 각각 되고요. 그 다음에 얘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나서 서식 복사를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렇게 똑같이 얘 서식이 여기도 물려 들어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얘 따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병합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각각 해주시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월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A3부터 H3번까지는 셀 스타일, 요 셀 스타일, 여러분들은 이 셀 스타일이 길게 옆으로 나올 겁니다. 예, 셀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뭘 할 거냐면 강조색 5번을 적용할 겁니다. 강조색 5번이니까 요거네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 강조색 5번 요렇게 하래요. 예. 그에 대한 설명은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에 F 세 번째 셀,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F 세 번째 셀에다가 얘를 한자로 변환시키래요. 그럼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든지 F2번 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블럭을 잡아서 한자 키 눌러주면 한자가 변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환되겠죠. 일단은 글자가 적혀 있는 애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그리고 한자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4부터 G12번째까지 이 8줄의 데이터를 9줄의 데이터를 요 위에는 입산 연도라는 거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이름 정의.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입산 연도라는 거로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치면은 이름이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 이름 정의하는 경우는 기본 작업 공부할 때도 했지만 시나리오 공부할 때도 이름 정의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H 네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어주는데 1000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000의 배수란 얘기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으면 이거를 이 숫자를 요 뒤에 세 개를 빼고 여기다가 우리말로 1000원이라고 적으래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여기다 컴마 찍히는데 뒤에 세 개가 빠지니까 1000분의 1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1000배로. 그렇죠? 요거는 샵 0 컴마를 찍으면 돼요. 컴마.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말로 1000원이라고 쓰면 돼요. 셀 서식을. 여기까지가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는 거고 뒤에 컴마를 하나 적어주면 동글뱅이가 3개가 줄죠. 1000분의 1. 또 컴마를 한 번 더 찍으면 100만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블럭을 잡고 셀 서식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샵 0 다음에 컴마 찍어주면 뒤에 동글뱅이 3개가 빠질 테고 우리말로 1000원이라고 써주면 이런 식으로 몇천원 하고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셀 서식을 이렇게 꾸미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예. 블럭을 다 잡아도 되고 컨트롤 A 눌러도 되죠. 이래서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고, 순서대로. 이 순서를 어기면 이상하게 되니까 모든 테두리 둘러주고 겉에다가 굵은 테두리 둘러주게끔 해주는 거.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예. 요것이 2번 문제인데 각 2점. 2점이니까 합이 10점짜리네요. 그렇죠?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어떤 거로 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 작업 3번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라 꿈이라고 돼 있나 보세요.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건가요?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항목 이름은 빼고 실제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는데,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각 셀에 대하여 아니면 행 전체에 대하여 이런 거 있죠? 예. 조건부 서식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각 셀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얘는 반드시 수식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각 셀에 대하여는 각 셀을 한꺼번에 원하는 셀만 블럭 잡아서 하지만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나오면은 여기에 수식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이 나와요. 그때 중요한 거는 항목 이름은 제외한 알맹이만 블럭 잡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가서 정정.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행 전체에 대하여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요렇게. 다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뭐 수식. 꼭 수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비어있는 줄에다가 지금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일반. 구분이라는 항목이 일반이면서 그 다음에 분양가 항목이 1,000만원 이하인, 미만인 경우를 갖고 처리하래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이런 얘기죠. 서식 지정은 어려운 게 아닌데 조건부 서식을 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and라는 함수를 쓰래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니까 당연히 and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규칙으로만 지정하래요. 그러니까는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딱 쓰라는 얘기지 여러 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나? 그럼 이렇게 쓸 것 같아. 는 and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구분 항목이 있죠. 구분 항목. 그 구분 항목을 일반이라고 쓰면 되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항목이 1,000만원 미만이니까 작다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라는 항목이 어디냐면, 구분이라는 항목이 자세히 보시면은 C의 네 번째 셀이잖아요. C의 네 번째 셀. 구분의 첫 번째가 C의 세 번째 셀이란 말이에요. 그때 C 앞에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는 아까 여기 보니까는 얼마냐? F의 네 번째 셀이네.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셀. 예. 여기는 지금 F의 네 번째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F의 네 번째 셀인데 F 네 번째를 우리가 이제 달러를 찍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괄호는 제가 이제 뺄 거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
답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얘는 좀 내려놓고, 자, 여기다가 는 and 가로 열고 구분의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 가죠. 여기다가 구분이 일반 그다음에 컴마 분양가 항목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서 달러를 앞으로 빼내고 얘가 1000만원보다 작다, 1000만원 미만, 이렇게 조건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정된 서식이니까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표준색 파랑, 그리고 굵게, 표준색 파랑에 굵게로 하랬어요. 색깔은 글꼴의 색깔은 표준색 계열의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리고 굵게.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예,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여기는 지금 일반인데 1500만원가 아니죠. 일반인데 1000만원 아니죠. 일반인데 1000만원 아니죠. 일반인데 800만원이고 임대 빼고 일반인데 1000만원 아니죠. 750만원, 800만원, 700만원 맞잖아요.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니까, 자, 블록을 요렇게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을 걸었어요. 그렇죠? 예, 요렇게 하는 거 잘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조건부 서식, 얘는 뭐 시험에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5점이에요. 한 문제, 단일 문제 5점이에요. 아까 입력하는 거 5점인데 하지 말자,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 꾸며주는 거 각각 2점짜리 5개 10점. 이거 반드시 다 맞춰야 되고, 조건부 서식 5점짜리. 예, 각 셀에 대하여보다는 책 전체에 대하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계산 작업 한번 가볼까요? 계산 작업은 지금 여기 이제 계산 작업 1번의 문제가 뭔가 볼까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9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남자인 경우에는 영어가 90 이상이어야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수학이 9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예. 무슨 함수를 쓰는 거 봤더니 라운드 함수하고 t-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t-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성별이 여자 이거는 조건이 걸리는데, 이렇게 성별이 남자 이렇게 되면 성별이 여자이면 이거나 남자이거나 이건 가능한데 수학 점수를 여기다 따로 쓸 수가 없잖아요. 90 이상 뭐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지. 조건을 따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조건 거는 거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예를 들면은 272.75를 272.8 요렇게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라운드 함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조건 한번 걸어 볼게요. 먼저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영어가 9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고, 이렇게 보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조건이거나 이런 조건이거나 줄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여기다가 는 t average를 먼저 써볼게요. 는 t average를 먼저 쓰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성명에서부터 쭉 잡고요. 평균을 구하는 항목은 어디다? 총점 항목이죠.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6이라고 써도 6이라고 써도 돼요. 6이라고 써도 돼. 굳이 1, 2, 3, 4, 5, 6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은 여기죠. 여기 성별서부터 이렇게. 그럼 소수점 이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다가 라운드 걸어가지고 요 뒤에는 컴마 1 써주면 소수점 이하가 되겠죠. 함수를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해서 좀 보시면은 요거를 6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6 여섯 번째 항목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직접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써도 돼요. 총점이라는 항목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점이라는 항목을 계산하는 거죠. 총점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도 불편하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불편해요. 업무에서는 얘를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 셀을 클릭하는 게 수월하죠. 총점이라는 셀을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답은 다 동일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총 판매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총 판매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있는지. 제품 코드와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예,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래요. 쉽게 말해서 지금 C라고 돼 있는 애 있어요. C라고 돼 있는 애는 80만원짜리예요. 판매가가. 그럼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R로 돼 있는 거는 120만원짜리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고요. 함수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HLOOKUP, VLOOKUP, 그 다음에 right, left 함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세로로 나뉘니까 VLOOKUP을 써야 되고, 왼쪽에 첫 글자를 따져야 되니까 left 함수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 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VLOOKUP을 쓰는데 이때 요 앞에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left 요 제품 코드에서 컴마 한 글자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판매가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가 표.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F4번 키 누를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 표에 따른 판매가니까 판매가 두 번째 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죠.
유사일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이 다 온 거예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false 대신에 0 써도 되죠, 0. 0 써도 돼요. false 대신에 0 써도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네, 비슷하게 일치란 개념을 쓰는 게 생략하는 건데,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얘가 오름차선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선. C, R, W 같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오름차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false를 써야 돼요. 예. 필기시험 문제 풀 때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풀고 나서 나머지는 또 자동 채기하면 예, 답이 다 되겠죠. 그렇죠? 문제 3번 볼까요? 계산작업 3번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라고 쓰고, 그렇지 아니면 예,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야,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이 문제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if and average라는 함수를 쓰래요.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평균이 나왔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average가 다 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니까 if를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월, 2월, 3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and를 물어봐야죠. 그렇죠? and를 물어봐야 돼요. 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6,500원이, 요 6,500원이라는 자체가 얘네들 평균. 그 해당 월에 평균치가 지금 밑에 보면 평균이 8,128 나오는데 평균은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6,500이니까 8,128을 안 넘었거든. 그러면 2월달, 3월달은 안 봐도 되지. 엔드니까. 그러면 여기 이게 두 번째 거는 8,128원이 평균인데 8,620이니까 일단은 되고, 여기는 평균이 8,002인데 7,900이니까 얘도 땡이에요.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3월은 평균이 8,279인데 얘는 효자도서가 될 것 같아. 얘하고 얘하고 얘네들은 딱 봤을 때 요거는 아까 7,900이 8,000을 넘을 것 같아서 요거는 효자도서가 아닌 것 같고, 요 세 가지만 효자도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는 if and 안에다가 물어봐. 나의 1월 실적이 1월 평균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2월 실적이 2월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3월 실적이 3월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세 가지를 1월 실적이 1월 평균 전체 평균보다 1월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월 실적이 2월 평균보다 3월 실적이 3월 평균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이걸 만족한다면, 그러면 얘는 뭐다? 효자도서. 그렇지 않으면 뭐 공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뜻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여기 평균보다, 얘가 여기 평균보다, 얘가 여기 평균보다.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1월 실적이 어디죠? 1월 실적이 여기 1월 실적이니까는 C의 19번째죠. C의 19번째. C의 19번째가 되고요. 1월 평균이니까 어떻게 돼요? 에버레이지
C의 19번째부터 어디까지? C의 26번째까지. 근데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달러가 꽝꽝 꽝꽝 찍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2월 실적은 뭐예요? D의 19번째가 예, 에버레이지 뭐야 스펠이 AVERAG 그리고 D의 19번째부터 D의 26번째까지 얘가 2월 평균이니까. 그런데 항상 고정돼야 되니까 달러가 꽝꽝 꽝꽝 찍혀야 되고 3월은 뭐다? 2의 19번째 셀이 2의 19번째 셀이 그렇죠? 2의 19번째 셀 여기죠. 얘가 이 전체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 2의 19번째부터 2의 26번째까지.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달러가 꽝꽝 찍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이거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 뭐가 에러가 났다. 아 뒤에 가로가 없다. 어쩐지. 요 가로는 에버리지 가로고 엔드 가로를 하나 더 닫아야 되는데 그렇죠? 엔드 가로를 하나 더 닫아야 되는데 여기에 엔드 가로를 하나 더 달아야 돼.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만 효자 도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론 답은 또 해설은 책에 적혀 있으니까 얘를 참고로 보셔도 돼요. 설명은 달랑 안 나와 있고 그냥 답만 달랑 나와 있죠? 답만. 네. 요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1월에 문제 지금 1월에 매출이 해당 월 1월 이 전체 평균 이상이고 2월에 이 값이 2월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3월도 3월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 자기 달의 평균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엑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드가 나온 걸 봐서는 1, 2, 3월 각각이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엔드에다 묶어 놓고 그래서 엔드에다가 3월 달 거 묶고 4월 달 거 묶고 5월 달 거 물어주는데 요 뒤에 있는 괄호는 요 괄호는 에버리지 괄호고 요 뒤에 괄호는 엔드 괄호인데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효자 도서가 아니면 공란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답을 풀었던 거예요. 간혹 그러더라고. 여기 답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는데 얘는 공란이죠, 답이. 여기 뭐가 표시가 돼야 답으로 인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공란이죠, 공란. 지금 공란. 아무것도 없는 걸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효자도서가 아니니까 공란이잖아요. 그렇죠? 답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본인이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는 선생님 틀렸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하시는 거죠. 예. 이건 뭐죠? 계산 작업 4번. 계산 작업은 성별을 분석하는 건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가 여덟 번째 문자가 1 이거나 3 이면 남 이거나 4이면 여자가 아니라 여로 표시하래요. 근데 추수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요. MID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추수함수 기억나세요? 추수함수는 고르는 거잖아요. 는 추수를 쓰고 어떤 값을 줘요. 그래서 그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해서 몇 개까지 254일 경우까지를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수함수를 쓰면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라는 글자, 문자가 있는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왜? 문자 안에 있는 거를 잘라내니까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라고 한 건데 딱 봤을 땐 숫자처럼 보이니까 값이라고 쓴 거죠. 1이면 뭐라고? 넘. 2면은 뭐? 요. 3이면 뭐? 남. 4면 뭐? 요. 이렇게 하래요. 그럼 주민번호 여덟 번째를 어떻게 나눠요? MID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이게 주민번호 성별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자르면 그게 여덟 번째 문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번호는 뭐다? 여기에서 L에 15번째 셀이네. 그렇죠? L의 15번째 셀. 요게 L의 15번째 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야. 예.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입력할 때는 는 추수 MID 이 주민번호 클릭하고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갖고 이게 1이면 남이요, 2면 여요, 3이면 남이요, 4면 여요, 이렇게 남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성별 코드에 따라서 성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1, 3 남자고 2, 4는 여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맞춘 거예요. 이렇게. 얘는 오히려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쉬웠어요.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성별이 여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승진인 여사원 승진자 수를 계산하래요. 근데 그 승진자 수에 뒤에 명자를 붙이래요. 명을 포함해서 표기하래. 예를 들면 예를 들어 3명 뭐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죠. 자, count if 그다음에 count if s 그다음에 sum if s 중 선택하는 거고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사용하고요.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 sum if나 sum if s는 아니겠죠. 승진인 사람, 여자인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는 sum if나 sum if s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ount if를 써야지. 얘를 써야지.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는 count if s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해서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범위 조건이 많으면 여러 개 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뭐예요? 성별이 있어요. 여기 성별. 남녀라는 성별이 있는데 이 성별 중에서 여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찾을 거야. 예, 그 다음에 승진 여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이면서 승진 아니고 여자이면서 승진 1명, 남자 빼고
여자 빼고 여자이면서 승진인 사람 2명이네요.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뒤에다가 뭐를 앰퍼샌드 무슨 명하고 붙이란 얘기지. 몇 명을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명자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로 명을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30부터 38이죠. B의 30서부터 B의 38까지고 승진 여부라고 하는 항목은 F30부터 F30서부터 F38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예, 우리 책의 뒤에 보면 답은 표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답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치는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해당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당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번만 묻잖아. 한 번만. 한 번 묻는 건 달러 표시 안 들어가요. 얘는 지금 뭐를 따져요? 옆에 있는 거 물었잖아요. 옆에 거, 내 거를 물어봤으니까 F3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내 것도 있지만, 요 6,500이라는 내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남의 것도 걸리잖아요. 내 거가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잖아요. 지금 이렇게요. 그러니까 달러가 찍혀야지. 달러가 찍히는 거지. 이렇게 단번 하나만 계산하고 하는 건 달러 표시 안 들어가요. 얘도 지금 보세요. 요 왼쪽 거잖아요. 요 65라는 숫자는 왼쪽 건데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는 이건 뭐예요? 남의 거잖아. 내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럼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뭐를 잘못 썼지? 달러 표시를 따옴표를 여기서 빼먹었구나. 따옴표를 에이 주책에 여기 따옴표를 빼먹었어요. 승진이라는 따옴표를. 예, 따옴표를 여기다 빼먹었네. 여기다 이렇게 2명이죠. 그렇죠? 2명. 따옴표가 제가 요거를 빼먹고 쓰니까 따옴표가 일로 들어가 버려서 오류가 났네요. 여기 따옴표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 둘이었잖아요. 2. 근데 명자가 붙이니까는 몇 명 하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분석 작업이 2개가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2개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피벗 테이블이네요.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 여기 있는 거 이거 예.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꾸미래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고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어도 돼요. 예,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수월하지만 굳이 안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데이터 삽입 메뉴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결과를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현재 있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겁니다. A의 20번째 셀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A의 20번째 셀을 클릭하면 알아서 여기 들어갑니다.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공품명, 이 가공품명은 필터에다 끌고 오고요. 생산일은 월에다 놓고요. 행에다 놓고 행. 예. 가공팀은 열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자동으로 합계가 보이는데 이 합계를 클릭해서 값피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 꾸며봐야 돼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A 두 번째 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또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열의 정확히 빼라고 했는데, 디자인 분석 여기 보면 뭐 청합계라는 거를 열의 청합계만 설정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열의 청합계만 이렇게 이쪽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도 한다 그랬어요.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면 여기에서 요형의 필터에 가서 열의 청합계 표시, 행의 청합계 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어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비어있는 셀은 뭐라고 표시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청합계를 열의 청합계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세로에 있는 합계가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월에 대해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러면 일은 빼고 월만. 그러면 이렇게 월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거랑 달라요. 아까 거는 더하기 이렇게 나온 거잖아.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는 뭐가 펼쳐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여주면 안 되고 일단은 그룹에 가서 뭐 일은 빼고 월만 보이는 거 월만. 1월, 2월 월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들 이 값 있잖아요. 그 값 이거는 값 필드 설정.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여기 값 필드 설정 여기 들어가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셀 서식 여기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로 처리하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값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평균 한 번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대값 따로 계산하고 합계 따로 계산하면 두 번 따로따로 거기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지금은 하나만 계산했잖아요. 여기 시그마 값이 오른쪽 시그마 값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목표 매출액의 평균 하나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불량률의 평균을 계산하시고 그럼 불량률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량률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값필 설정 따로 계산해야 되고 이쪽에 목표 매출에 가서 값필 설정 따로 계산해야 되고 표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수월한 거지. 요렇게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어. 이건 10점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 틀리면 끝납니다. 10점이 몽창 빵점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10점이냐 빵점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분석 작업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분석 작업 두 번째는요. 부분합 기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 기능. 그 부분합을 하려면 이 원데이터 영역에 있는 어느 항목을 가지고 정렬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래요. 지역. 그러면 보세요. 이 지역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이 동네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블록 잡으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 한번 찍으면 끝납니다. 첫째 기준은 뭐고 둘째 기준은 뭐고 할 때는 정렬이란 대화 상자에 가서 처리하지만 지금은 지역을 내림차순을 하시오라고만 돼 있잖아요. 하나로만. 그럼 지역이라는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 한 번만 눌러주면 충북,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이렇게 거꾸로 매겨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부분합이라는 걸 해야죠. 부분합. 끄트머리는 부분합을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를 기준으로 그룹화한다고 부분합은 나오는데
지역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은 안 건드려도 되죠. 만약에 성별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직업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얘를 성별이나 직업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얘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역 그대로 두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기부금 말고 나이에 대해서, 나이라는 곳에 가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이에 대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나이 말고 기부금, 저 밑에 있는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데,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기존에 작업한 최대값이 사라지고 기부금의 합계로 바꿔치기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 눌러주면 기존에 계산한 최대값 밑에 깔리고 나이에 대한 최대값 그리고 기부금의 합계,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문제지가 자세히 보시면 문제지는 얘가 너비가 넓어요. 글자가 밀려나지 않게끔. 그럼 A와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가 다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문제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 그 결과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분합도 이루면 끝났어요. 부분합도 이루면 끝났습니다. 예. 먼저 계산한 최대값이 밑에 깔렸고요.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위에 올라왔는데 합계라고 안 나오고 썸머리, 요약이라는 글자로 올라옵니다. 제일 밑에는 총합계는 맞고요. 나머지는 요약이라고 뜰 거예요. 요약. 그래서 결과 화면하고 우리 문제 화면하고 결과 문제지 하는 내용하고 이 너비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글자가 밀려나가 있으면 안 돼. 이거 부분 감점당해요. 너비를 넓혀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너비를 알아서, 너무 넓으면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요 개발 도구라는 게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장에는, 그 상설 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열지 않아도 개발 도구 열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개발 도구 탭이 안 보이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요거 개발 도구만 열어 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매크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를 묶어서 처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한다 그러면 쌀을 씻는다, 냄비나 솥에다가 쌀을 붓는다, 물을 담아서 물 조절을 한다, 뚜껑을 덮어서 가열을 한다, 펄펄 끓으면 불을 조절해서 다시 뜸을 들인다, 일정 시간이 되면 뚜껑을 열어서 밥을 먹는다.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 이 단계를, 자, 쌀 씻어라. 쌀 씻었습니다. 쌀을 담아라. 물을 담아라. 얼마큼 담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뭐 손등까지 담아라. 매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찮으니까, 엄마 나도 이제 쌀 씻는 거 할 줄 아니까 엄마가 나한테 밥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단계대로 착착착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자녀들한테 밥 해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쌀을 씻어서 그릇에 쌀을 안 치고 물을 담아서 가열을 하고 뜸을 들여서 뚜껑 열어서 밥을 한번 먹을 수 있게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매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필기시험에서는 매크로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크로 기록을 할 때 요거 바로가기 키, 얘는 영문자 알파벳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다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얘기고, 실기시험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구하래요. 여기 밑에 합계. 그러면 합계를,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할 거냐, 아니면 도형을 그려가면서 매크로를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예.
일단은 실수할까봐 제가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매크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놓고, 자, 매크로 기록 누를 거예요.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써 있고요. 합계.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합계란 매크로를 지금부터 기록할 겁니다. 확인. 자, 첫 번째 단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용금액란에 오셔가지고요. 구분 동작 보여주는 거죠. 는, sum. 그래서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요.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요. 첫 번째 합계가 나오고요. 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됩니다. 구분 동작 설명 끝났어요. 자, 처음 위치로 딱 가든지 여기다 끝내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기록 중지해야지. 그러면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요 합계를 실행하라 그러면 합계가 촥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번 매크로 대화 상자 가서 이걸 누르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단추를 클릭하면 착 답이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눌러서 H3부터 I5까지 이렇게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합계라는 매크로를 연결하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래요. 끝났어. 그 얘를 클릭하면 쩐하니 합계가 나오면 되지. 그렇죠? 얘를 누르면 탁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거지. 예. 그게 1번 첫 번째 5점짜리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요거 항목에 있는 이름을 이거를 빨간색으로 글자색을 칠하고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할 거예요. 채우기 색깔을. 쉽게 말해서 홈탭에 가서 글자 색깔은 빨간색이고 여기 채우기는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래. 이렇게 할 거래.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얘는 매크로 이름이 서식. 그러면 일단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서식 쓰고, 자, 이제 서식이라는 체조를 보여드릴 거예요. 구분 동작 첫 번째 블럭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요. 채우는 색깔은 파란색으로 채울 거예요. 참 쉽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를 겁니다. 이거죠. 근데 매번 얘들을 원래 색깔이 이렇게였고 원래 색깔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매번 매크로에 가서 이 서식을 실행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데 매번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여기는 도형을 한번 그려가지고 도형 H7서부터 I의 9까지 되어 있는 여기다가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얘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Alt키 눌러서 그려도 되고요. 여기다 서식이라고 쓰래요. 그 얘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끔 해야 되는데 단추는 원래 매크로용이에요. 단추는. 근데 도형은 그냥 보여주는 도형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서식을 지정해 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이 도형을 누르면 딱 색깔이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결된 거지 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요 서식이란 글자가 자, 얘를 클릭하면 글자가 작동이 되잖아요. 글자를 못 고치거든요. 이때는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하면 이 글자를 고칠 수가 있고, 간혹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하세요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버전에서는요, 기본이 가로, 세로, 가운데였는데 이제 윗버전으로 가면서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라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혹시나 이 도형, 단추는요 자동으로 글자가 중앙에 박히는데 도형은 글자가 어디 간다? 왼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세요 라고 하면 클릭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5점짜리, 이거 5점짜리에서 10점이 끝난 거예요. 차트 작업 한번 볼게요. 차트 작업은 우리가 지난 수업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업이 멈추고 이제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갈 거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센터에서 그냥 연기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집에서 차트 문제를 설명을 해서 공방에 올려놔 드렸는데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기본적으로 오늘 차트 문제는 좀 천천히 설명드리고 댁에 가서 공부방에 있는 차트를 좀 학습을 하시면 여기 공부방에 가셔서 요 차트 문제 해놨으니까 요 차트를 댁에서 보시면은 예. 예, 1시간 16초 동안 네, 설명해 놓은 거니까요. 이 차트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연 설명도 밑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는 잠깐 보시면 되고요. 어렵진 않을 테고 그렇게. 자, 차트 문제는요. 차트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좀 메모를 해드리면 차트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차트를 새로 작성하는 거. 두 번째, 차트에 계열이 있어요. 계열을 추가하는 거라든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얘는 지금 문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수출 단가하고 수출 총액만 들어있어요. 수출량은 없잖아요. 수출량을 집어넣으라든지 이 중에 있는 수출 총액을 빼라든지 이렇게 어떤 거를 추가하거나 어떤 거를 삭제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복잡하게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그럼 지랄 맞죠? 입에서 욕이 나와 저절로.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차트를 세 가지 중에 하나 유형으로 나오는데 주로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수출 단가라는 항목이 보이고 수출 총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수출 단가라는 항목이 있고 수출 총액이라는 항목이 돼 있는데 단가와 수출량을 곱해서 총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 단가는 눈에 안 보여요. 지금요 밑에. 그리고 수출 총액은 크기 때문에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수출 단가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둘 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게 나와요. 지금 낙대 그래프인데 얘를 꺾은 선으로 다 바꿔라가 아니라 계열만 바꿔라. 계열만. 특정 계열만 바꿔라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면 뭐 제목 설정하는 것도 나오고요. 제목 설정하는 거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차트를 클릭하면은요.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일 겁니다. 테두리 선이 보이는데 이 차트를 수출 총액에 있는 계열만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자, 예를 들어 차트를 선택해 놓고 나서 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은
차트 종류를 여기에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꺾은 선 그러면 다 꺾은 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만 여기에 있는 수출 총액만 꺾은 선으로 가래요. 그럴 때는 수출 총액을 클릭하세요. 이 파란 녹색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주황색 수출 총액을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차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종류 변경을 누르면 현재는 새로 막던데 뭐로 바꿀래 물어보는데 우리는 항상 콤보로 가야 돼. 콤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주황색에 있는 수출총액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알아서 콤보로 갑니다. 이게 2013서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과거 2010 버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이때 뭐냐면 수출 단가는 그대로 두고 수출 총액만 꺾은 선 네 번째 거,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 네 번째 거로 바꾸래요. 이렇게. 그리고 예전 버전에서는 확인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보조촉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조촉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너무 편해졌어요. 이건 편해진 거예요. 진짜 과거에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얘를 보조촉으로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얘를 선택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바꿀 때 수출 총액을 꺾은 선 네 번째 거에 항상 표식 있는 꺾은 선 그리고 보조촉으로 바꾸면 오른쪽에 숫자 따로 왼쪽에 숫자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파란색은 아까 총액에 비해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게 이제는 왼쪽 숫자가 보이고 막대도 보이고 꺾은 선은 오른쪽의 숫자로 넘겼기 때문에 보조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중축 혼합형입니다. 이게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예. 이중축 혼합형인데 이거는 서로의 값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면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값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차트 형태로 변경하고 그 중에 하나의 계열을 보조축으로 이동하게 되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두 개다 그래서 이중축이에요.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 아래쪽이 기본축, 위쪽이 보조축인데 이렇게 축을 서로 다르게 해서 이중축 그런 거고요.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 꺾은 선 그래도 보이니까 혼합형이죠.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약간은 차트 종류가 변경하는 게 바뀌었지만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보조축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수월해졌다.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이제 써야 되는데 2013서부터 바뀐 거예요. 2010까지는 차트 도구 메뉴가 3개예요. 3개. 디자인, 그 다음에 서식 사이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요거 레이아웃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요거.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렇게 꾸미는 요거를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요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근데 2013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 안으로 차트 요소 추가라는 이름으로 빼버렸어요. 요 레이아웃 아닙니다. 이 레이아웃은 차트의 종류가 아니라 차트를 어떻게 꾸밀지 빠르게 꾸미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고요. 자, 차트 요소 추가에 가보면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차트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 차트 위 이렇게 나오라고 돼 있거든. 별도로 보세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여기다 클릭하고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쓰래요. 제목처럼
제목의 그림처럼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글꼴이나 꾸미는 거는 다 홈에서만 합니다. 차트 도구 서식에, 디자인과 서식에 있는 메뉴에서는 차트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꾸미는 거고요. 글꼴에 관한 거 있죠. 제목, 글자, 이런 거. 글자에 관한 건 다 홈에서만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궁서체 어디가 있느냐, 궁서체. 우리 시험장에 가면 글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본 글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긴 되게 많네요. 궁서체. 예. 그 다음에 크기는 16. 굵은 기울임 거니까 굵고 기울어뜨리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 자, 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축은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어요. 가로 세로는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값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160만원, 오른쪽에 이게 40억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 얘네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갑축이에요. 세로에 적혀 있으니까 세로 갑축이고요.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스마트폰 냉장고는 가로 항목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냐 세로냐, 그 다음에 숫자냐 값이냐 항목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예.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그런데 왼쪽이나 아래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나 위쪽이 보조축입니다. 아래가 기본축이고 위로 올라가면 거꾸로 반대편에 있는 게 보조축입니다. 우린 세로 막대를 보는 거지만 가로 막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래가 기본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과거에는요, 이런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은 별도로 요런 창이 별도로 떴었어요. 이렇게 별도로. 근데 지금 얘는 오른쪽에 갖다 붙어버립니다. 과거에는요, 이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오른쪽에 뜨는데 2010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메뉴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전혀 다릅니다. 2010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2016으로 다시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서 맥혀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왜 이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 바뀐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진 거로. 자, 제가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뜨고요.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이라고 뜨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축, 갑축을 누르면 이렇게 가축 서식이라고 뜨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축 서식 뜨고, 꺾은 선을 클릭하면 꺾은 선 계열 서식이라고 뜨고,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 계열 서식이라고 뜨고,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라고 뜨고, 알아서 오른쪽에 메뉴가 다 떠요, 이름이.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에 세로 갑축이 20만 단위로 가고 있죠. 0에서 20만, 40만, 60만, 80만으로 가는데 얘를 얼마로 바꾸래요? 40만 단위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0, 40만, 80만, 120만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럼 이 오른쪽에서 이 축서식이라는 오른쪽 대화상대에서 뭐를 눌러야 그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페인트 통은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색깔. 페인트 통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림자 같은 게 보이죠? 오각형의 그림자가 보이니까 효과 기능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너비, 가로, 세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 옆에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게 실제로 값을 보이는 건데, 여기가 지금 주 단위가 20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 얘를?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고쳐주면 돼. 뭐로? 40만으로.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니까 40만 단위로 바뀝니다. 예전에 이거를 자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놓고 막 고쳐 써야 되는데 그냥 고치면 돼요. 오른쪽 숫자는 어떻게 바꾸래요? 오른쪽 숫자는 얼마로 가래요? 주 단위를 5 곱하기 5.0 곱하기 2의 8이라고 되는 거는 5.0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여기 나온 대로 1, 000, 000, 000 이렇게 하세요. 10억 단위로 가라는 얘기죠. 아까는 5억 단위 같은데 이렇게 바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숫자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이 막대 그래프, 이 실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놈하고 가장 큰 놈이 있단 말이야. 가장 큰 놈. 이 큰 놈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른쪽에 있는 여기 수출 총액 같은 경우도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있는데 그 큰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숫자 쪽에 어디가 그 값을 변경하는 거냐 하는 거지. 요거 찾는 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클릭을 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있고요. 클릭하면 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막대 계열 서식이 뜨죠. 데이터 계열. 꺾은 선을 클릭하면 꺾은 선 계열이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 전체 여기 전체를 선택해 놓고 디자인 서식 메뉴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 데이터 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값을 가운데서 넣어줘라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든 꺾은 선 그래프든 값이 보여요. 예,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없음하면 다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서 레이블을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레이블 값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출 총액 계열이 꺾은 선 그래프인데 3D TV라는 항목이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여기만 값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책에 보면 여기에만 값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첫 번째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하고요. 3D TV라고는 마지막에는 그 요소를 클릭하시면 여기만 점이 나타나 찍혀요.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레이블을 어디다 넣어주라고 되어 있냐면 위쪽에 넣어주래요. 위쪽 이렇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서 레이블에 가서 뭐 안쪽 끝에 뭐 축에 가깝게 이러면 모든 계열이 요 밑에 다 요소가 다 찍혀 나오거든요. 이 요소를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치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냉장고라고 하는 수출 단가 요 계열의 요소에만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면 클릭. 냉장고 요소 다시 클릭. 그럼 냉장고만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넣어라, 뭐 축에 가깝게 넣어라, 안쪽 끝에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만 값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특정 계열, 특정 요소에만 붙이라는 거죠, 내용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만 설명 더 해요. 저 336, 한 번만 설명. 요거요? 네, 그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값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막대 그래프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40만원 넘었고 80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한 70만원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도 보여야 되고 얘도 보여야 되고 다 보여주려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저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가서 가운데 뭐 안쪽 끝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거든. 값이 보이는데 다 보이잖아요. 계열마다. 근데 그거를 지울 때는 클릭하고 한꺼번에 지우면 되는데 책에서는 요거예요. 수출 총액이라는 꺾은 선 그래프
계열 끝에 있는 3D TV 여기만 여기. 그럼 얘를 다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3D TV 쪽에만 껌뻑거리는 거죠. 그래 놓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럼 레이블이 어디에 추가될지 모르고 위치가 여기 차트 요거 차트 요소 추가해 가면은 레이블을 넣어주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오른쪽인지 위쪽인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 레이블이 나오는데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요 레이블을 빼줄 때는 레이블을 넣어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하지 말고 요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레이블에 가서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눌러주면 원하는 위치가 한꺼번에 착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범례라는 애가 여기 있어요. 범례. 이 범례가 원래는 보통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오른쪽에 범례 서식이 뜨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래 오른쪽에 나타나요. 범례는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지는 아예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내놨던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아래쪽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가서 범례를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범례를 없앨 수도 있어요. 범례를 없앨 수도 있어요. 범례를 다시 빼낼 때는 범례에 가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범례 서식에서는 범례를 표시해라 안 해라는 없어요. 범례를 표시하는데 위치만 지정하는 거고 범례를 빼서라고 하면 딜리트 눌러도 빠져요. 딜리트 눌러도 여기에서 하셔는 수월해요. 오른쪽 얘를 손으로 잡고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도 돼요. 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버전이 높아져서 얘를 제가 위치를 옮겨놨잖아요. 옮겨놓고 나서 얘를 아래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가 원위치가 됩니다만 예전 버전에서는요. 얘를 오른쪽 이렇게 얘를 위치로 바꿔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 범례를 어디 갔어? 아래쪽으로 가면은요. 아래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이 깨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위치가 요만큼 있었잖아요. 이 상태로 머물러 버려요. 수작업으로 건드려 버리면. 근데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해보니까는 이 범례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 가면서 보세요. 지금 깨졌죠? 지금 보세요. 깨졌잖아. 오른쪽 아래쪽 깨졌죠? 여기 깨졌잖아. 지금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나름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수작업으로 건들면 깨져요. 크기가 조절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로 여기 있는 빠른 레이아웃에 있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해서 자동화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바뀝니다. 대신에 여기 값은 사라졌어요. 이 값은 다시 사라져서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에 있는 위치, 이 차트의 요소가 있잖아요. 요소의 위치는 절대로 수작업으로 옮기지 마라, 수작업으로 건들지 마라 하는 게 엑셀의 철칙이에요. 얘를 잘못 건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아주 애먹어요. 원위치가 안 되니까는. 지금은 조금 됐어요. 아까 제가 얘를 위치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뭐 위쪽, 뭐 아래쪽, 오른쪽 해도 위치가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보였지만 이 차트 크기를 건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버리거든요.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5문항이 나왔는데 지금 못한 게 뭐냐면 테두리 차트 영역 서식에 가면 요건데 요거 페인트통에 가면 테두리가 둥글게 모서리를 하라고? 둥근 모서리를 여기서 눌러주면 둥글게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요 차트가 둥글게 됐어요. 차트가 요 페인트통에 가서 오른쪽 끝으로 내려오면 둥글게가 있고요. 너비는 몇 포인트? 3포인트. 두꺼워졌죠? 차트 경계선이 두꺼워졌잖아요. 그렇죠? 경계선이 두꺼워졌어요.
너비는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요. 둥글게 둥글게 하는 거는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페인트 통처럼 어떤 뭐 색깔을 넣어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페인트 통을 누르는 거고, 그림자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넣어주는 거는 여기 그림자 그림이고, 얘는 어차피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겉테두리잖아요. 겉테두리니까 아까 숫자들처럼 어떤 뭐 값을 변경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변경하는 기능은 없잖아. 이런 옵션 기능이 이런 건 없죠. 차트 자체에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작년도 책까지 하고 올해 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버전이 바뀌면서. 예.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책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2010으로 강의하던 책은 다 버렸는데,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2010으로 강의하는 게 다 있으니까 뭐 버릴 수는 없고, 이제 그거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어차피 2016 버전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거니까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필기는 버전하고 그리 상관은 없습니다. 필기 시험 공부하시는 거는. 자, 21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암호 집어넣는 거, 패스워드 넣어주는 거 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기능하고, 서식 지정하는 기능들이 그대로 다 잘 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것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계산 작업하는 것도 그대로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차트도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가 뒤에 열문항이 있을 거예요. 기본 모의고사 열문항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나시면 보세요. 모의고사는요, 실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패턴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약간 다르게 문제가 많이 나온 거는 있어요. 색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 이 책 말고 얇은 책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책을 오늘 가져오셨죠? 얇은 책자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함수에 관련된 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함수. 예, 그 다음에 함수 작업 문제, 함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들이 지금 쭉 모의고사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온 그 계산 작업들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계산 작업만 별도로 연습해 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 전기 실제 시험 봤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모의고사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 2021년 공개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보이고, 상시 문제도 보이고, 계산 작업이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한도 문제로 쭉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한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계산 작업만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54분이고요. 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